오늘 1강 시작할 텐데요. 이 책을 전반적으로 훑어가는데 오전에는 다분히 무역 이론 강의고요. 오후에는 세무회계 강의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이 업무 자체가 국내 거래, 국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세무회계를 이해했을 때 이 과목이 쉬워요. 근데 국내에 대한 세무회계 거래도 이해 안 했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건 좀 더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구해드리고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반복하고 국내 거래도 또 이해하고 이제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일부는 기초도 포함되어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서 겸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8쪽부터 들어가는데 무역을 하려면 국제 거래를 하려면 무역업 고유 번호라는 게 있는데 이 양가로 3번 신청 방법 위로 조금 위로 서너 줄 올라가면 그 고유 번호를 받는 게 무역업 영위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전부 다 전자로 운영하고 있어요. 전자. 그러다 보니까 홍길동 이거보다는 고유 번호 남바로 일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무역업을 하는 사람은 강제가 아님에도 다 남바를 하나씩 받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19쪽 위에 보면 고유번호를 받는 절차 뭐 하루 만에 나오는 거니까 이게 강제가 아니라서 그 다음에 21쪽에 용어인데요. 용어인데 해외 지사 등 있는데 우리는 그 표에 보면 해외 지점, 해외 영업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외 사무소는 그 연락사무소 정도예요. 연락사무소. 그런데 비해서 해외 지점 그러면 돈 버는 곳, 돈을 버는 곳이에요. 돈을 버는 곳. 그러면 법인세 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점, 전 세계의 지점 다 합쳐서 법인세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어때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초보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해외 지점까지는 이해하는데 그 해외 투자 기업 이러면은 또 뭐 헷갈릴 수 있어요. 해외 현지 법인은 우리나라 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돈을 벌면 배당 받는 거, 배당. 이 지점은 합쳐서 결산하는 거고 해외 그 투자 기업은 해외 현지 법인이라 그래요. 현지 법인은 그 우리가 주식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배당 수익을 받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23쪽에 무역과 관련된 법규들이 있는데 제목만 살짝 보고 넘어가면 눈으로 같이 보세요. 대외무역법,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역에 관련된 법률 24쪽에 외국항 거래법, 관세법, 그 다음에 환급에 관련된 특례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환경세 뭐 이런 것들 이제 세법.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만든 11악란에 있는 뭐 제목이 되게 길어요. 되게 긴데 여기서 핵심은 내국신용장. 여기서 내국신용장을 규정하고 있어요. 25쪽에 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국제적인 조약, 국제적으로 정한 조약들 중에 뭐 WTO도 있고 가트 협정도 있고 뭐 그래요. 그 다음 쪽에서 우리는 아마 WTO 가트 협정 이건 아마 딱 한 번 만날 것 같고 그 다음에 26쪽에 무역 관련 주요 국제 규범이 있는데 동그라미 1항에 둘째 줄에 보면 인코텀즈라고 되어 있어요. 인코텀즈는 아주 수시로 써요. 끝날 때까지 수시로 쓰는데 인코텀즈는 그 첫째 줄 뒤에 있는 그 영어 문장의 이니셜들의 단어 이니셜들. 그래서 인코텀즈는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매도인 간 매수인 간 그러니까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이 물건에 대한 그 상대방 나라까지 가기까지 어디서 위험 부담을 나누느냐.
그 다음에 돈의 부담은 누가 하느냐, 뭐 이런 거를 정해놓은 11가지 규칙인데, 그 11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다다음 줄에 보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다. 보이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또 11개 말고 당사자 간에 또 규칙을 만들 수 있다. 27쪽에 동그라미 3항과 4항이 있는데, 3항은 신용장 통일 규칙, 이것도 신용장 거래에 대해서 좀 일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전부 다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인코텀즈, 신용장 통일 규칙, 그 다음에 추심 통일 규칙, 다 국제상업회의소인데, 무역하기 좋도록 이렇게 어떤 패턴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강제성은 아니다. 이거보다 더 당사자 간에 효율적인 약속을 하고자 하면 그게 우선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3항에서도 넷째 줄에 가서 보면 거래 당사자가 합의하였을 경우에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이 신용장 통일 규칙은 2007년도에 개정된 게 마지막으로 쓰고 있고, 이 남바를 UCP 600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UCP 600 뭐 이런 표현을 이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4항에 추심에 관련된 것도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해서 거기 동그라미 4항의 둘째 줄에 보면, 둘째 줄 뒤에 보면 어음 추심에 관련돼서 국제적으로 어음 추심에 관련됐을 때는 이러한 패턴이다. 그런데 이것도 다다음 줄에 당사자가 합의했을 때 적용하는 거고, 다른 방법으로 약정을 한다면 그것이 우선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8쪽에 이 무역은 산업통상부 장관 부서입니다. 산업부 산업부인데요. 산업통상부인데, 그래서 여기서 주요한 업무들은 전부 다 위탁을 받아서 그 위탁 기관들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29쪽에 세관장, 그 다음에 30쪽에 한국무역협회, 아까처럼 뭐 그런 무역을 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내준다든가 여러 가지, 관세청, 31쪽에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외국환 은행,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 외국환 은행,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는 현재 그 셋째 줄에 거기 작은 글씨 한국무역통신뿐이다. 저기 영어 약자로다가는 그 KTnet 구매 확인서를 여기다가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다. 자, 전부 다 우리가 낯익게 보고 있던 이런 데들은 더 위임받은 단체, 위탁받은 단체들입니다. 32쪽에 무역 관련 범칙행위 단속기간. 그래서 이 무역 관련된 업을 그러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거기 셋째 줄 중간에 보면 그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라고 한다. 세관의 사법경찰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세관 공무원은 뭐 외국환 거래법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관세에 관련된 것도 조사하고, 그 사법경찰관리라고 한다.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관련 법령을 제목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거래 절차가 34쪽인데, 그 35쪽에 있는 이 그림을 이해하는 거는 지금 보지 말고 공부를 다 끝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보시면 됩니다. 이 안의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출발이 수출계약 그림에서 수출계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36쪽에 계약을 하는데
나는 팔고 저쪽은 사간다. 그러한 계약을 하는데 그 반가로 1번에서 그 계약서가 판매하는 자와 구매하는 자 간에 지켜야 될 약속은 맞는데 다음 줄에 그 계약서가 없다고 한들 무역을 못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무역의 요건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생활하면서 계약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차이를 느껴요? 계약서가 있으면 상대방하고 다툼이 있을 때 편하죠. 계약서가 없으면 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작든 크든 계약서는 필요한데, 근데 이제 이거 떠나서 차장님 너무 추워요. 차라리 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세무회계를 공부하기 위한 이론을 공부하는 건데 이 국세가요 실질과세입니다. 실질과세라서 결국은 얘는 형식하고 관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실질 내용대로 간다. 실질과세예요. 그리고 근거과세예요. 근거. 그러니까 항상 그게 세법이 근거가 됐던 증빙서류가 근거가 됐던 근거가 있어야 과세한다고요. 형식이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온 길에 우리는 국세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직접세로 걷어들이고요. 간접세로 걷어들이는데 이렇게 해서 약 한 400조를 국세가 걷어들이는데 지방세 빼고 걷어들이는데 이 직접세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벌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간접세는 더 친숙한 표현으로 소비세라 그래요. 이거는 벌어서 내는 게 아니라 썼기 때문에 내는 세금들이에요. 지금 당장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우리 직원 앞에도 커피 있어요. 또 커피도 있고 또 볼펜도 옷도 가방도 신발도 전부 소비하면서 세금 낸 거 있어요. 뭐 냈죠? 가장 초보자가 말씀하시면 부가세, 그지? 부가세 몇 프로? 10%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하면서 내는 건 간접세. 내가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내는 건 직접세.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60%를 걷어들이고 있고 이쪽으로 40% 정도를 걷어들이고 있어요. 세수가. 그러면 이제 젊었을 때 아주 이렇게 소득이 없는 시절과 또 소득이 없는 노년 시절에는 얘를 많이 낼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같은 분들은 당연히 이쪽을 많이 내고 살아야지. 이쪽 내면 큰일 나지.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눠지고 얘는 소비세예요. 소비세.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는 소비세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비세 중에서도 국가에 1등으로 들어오는 세목이 바로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 10% 이게 가장. 그래서 이제 세수가 부족하면 부가세를 13%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12%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우리나라가 10%인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데 비해서는 낮아요. 중국은 뭐 17%인가 그렇고 그래서 항상 세수가 부족할 때는 만지작거려요. 자, 근데 무역계약을 하려면 그게 이제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 우리가 세무회계를 다룰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그 둘째 줄 중간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 첨부 서류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자, 보세요. 영세를 받으려면 계약서 제출해야 돼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신용이 좋아서 계약서 없이 했는데요. 그냥 통화로만 했는데요. 인터넷으로 했는데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할 때는 사후에라도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시겠죠? 사후에라도 만드는 거예요. 원래 계약은 사전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경우가 계약서가 필요하냐? 우리 뒤에 이제 나올 영세율 종류 중에 용역의 국외 공급,
중견의 무역, 위탁 판매, 외국인도 위탁 가공 수출 뭐 등 얘네들은 그 외화 입금 증명서를 제출해 주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제출해 달래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외화 입금 증명이 되는데 외화가 아직 수금이 안 됐을 때는 증빙이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뭘 제출해야 돼요? 계약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이제 실무하다가 또 편안한 건 있어요. 이렇게 실질과세, 근거과세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업무를 형식에 꼭 구애받지 않게 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의 종류는 처음에 이제 건별로 개별 계약서도 있고 토탈 계약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계약서에 의존해서 개별 계약 건별로 인보이스만 작성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법은 항상 원래 계약서를 제출해주면 되는 거다. 건 바이 건이 아닐 때. 그 다음에 때로는 그 계약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먼저 청약을 하고 그 상대방이 승낙을 해주면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돼요? 계약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무슨 형식과세 아니면 실질과세.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물건 사주세요 라고 청약을 했더니 저 사람이 오더를 보내왔다. 그러면 그게 계약이라고요. 두 개가 합쳐지면.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장의 제목 자체가 어떤 계약서라는 명칭을 안 써도 내용이 계약이면 계약이라는 거예요. 38쪽에 아까 그 청약하고 승낙하고 비슷한 것처럼 동그라미 사항에서도 어느 한쪽이 오퍼시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컨피메이션을 하고 다른 한쪽이 오더를 내면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계약이다. 그런데 비해서 동그라미 5항 인보이스는 일방이 작성한 거예요. 한 사람만.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는 아니고 데빗 노트도 한쪽만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데빗 그런 것도 계약서는 아니다. 계약이라는 거는 반드시 어느 한쪽과 다른 쪽이 합의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우리는 그 실질과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49쪽에 여기 서식 여러분도 사무실에 그 문서는 회사마다 다 알아서 쓸 거예요. 회사의 사정에 맞도록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퍼처스 오더라는 자체가 주문서란 말이에요. 주문서.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문장에서 하나 봤지만 어느 누군가가 청약을 하고 다음 사람이 오더를 내면 계약이라 그랬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좌측에 보니까 오포시트가 있어요. 청약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이 나중에 그걸 보고 그걸 근거로 주문을 하면 두 개가 합쳐지면 뭐라고요? 계약서? 따라서 세무서에는 제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약과 주문서와 두 개를 내면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퍼시트가 없어도 거기 하단에 보세요. 하단은 49쪽 하단에 보면 오더 내는 사람이 사인해서 보냈더니 31일 날 벤더가 그래 나 팔게. 그리고 사인해서 오면 뭐가 된다고요? 계약서죠. 예, 그래서 이 서식은 이거는 세법 서식에 아니면 회사가 만들어 쓰는 거예요. 만들어서 아시겠죠? 편한 대로 만들어서 50쪽도 마찬가지. 이거는 처음에 청약한 거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청약했더니 가장 하단에 보니까 이번에는 바이어가 그래 나 이거 사고 싶어 이렇게 사인해서 온다면 얘가 바로 계약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사무실은 거래처들이 이런 거 우리는 이런 격식 있는 문서 없는데요 라고 하면 적어도 돈 달라는 청구서는 있어요. 인보이스. 그럼 거기다가 상대방 사인 받으라 그래요. 거기다가 그 인보이스에 뭐가 있어요? 물건 품목, 그다음에 운송비, 그다음에 거래 금액까지, 수수료까지 다 있잖아요. 뭐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상대방의 승인만 받으면 계약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국세는 저기기 때문에 무슨 과세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하고 계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59쪽으로 넘어가서
무역의 거래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 세무회계하고는 조금 그 먼 얘기 같은데 이 안에서 우리는 찾아서 보는 거예요. 이 세무회계는 원래가 회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중에서 세무회계에 관련된 거를 찾는 게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 안에 일반적으로 계약서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품질, 수량, 가격, 포장, 선적, 보험, 대금 결제 조건, 권리 구제를 위한 조건들이 일반적으로는 있더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수량 조건이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100kg를 파는 조건이다. 100kg. 그런데 거기 상대방에 가서 무게를 달았더니 99kg가 나온다. 그러면 1kg를 덜 보냈어요. 맞죠? 그런데 이게 가다가 운송 도중에 그 물건이 뭔지 모르지만 수분이 다 날아가서 무게가 가벼울 수도 있고 또 비를 한 차례 맞았더니 조금 무거워지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수량 조건을 봤더니 이 물건은 특성상 플러스 마이너스 0.1%는 유효한 거로 본다. 막 이렇게 돼 있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때로는 세법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다. 찾아서 보는 거예요. 계약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 중에 우리 세무회계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대중적인 걸 찾는 거고 더 특별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더. 자, 그다음에 63쪽에 이 계약서 안에는 어떤 포장으로 하고 어떻게 어떤 단위로 포장을 하고 포장의 재질은 뭐냐까지 다 있을 수 있어요. 자, 64쪽으로 가서 선적 조건과 인도 조건이라는 거. 선적 조건과 인도 조건. 자, 우리는 그 넷째 줄에, 셋째 줄에 보면은 인코텀즈라는 게 바로 선적과 인도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선적은 실는 거를 말하고 그 인도는 어떤 책임의 분기점을 말해요. 책임의 분기점을 말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물건을 하나 싣고 가다가 이 커피를 싣고 배달하다가 여러분 손에 이게 도착하기 전에 이게 그 사고가 나서 이게 넘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거 구입한 거예요? 상대방은 이거 판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인 거예요? 판매자 아니면 구매자? 판매자. 일반적으로 판매자. 그쵸? 근데 이 자체가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이러면 어때요? 만약에 제가 커피숍인데 저 1,000원에 팔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토바이로 배달시키면 1,000원 더 받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1,000원에 받기 때문에 오토바이 값은 본인이 부담하세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사고가 나도 나 몰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도착을 안 했으면 구매자 책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인도는 뭐다 이제부터. 인도라는 거는 인도 한 거다 안 한 거다라는 거는 단번에 말할 수 없어요. 뭐다? 계약 조건이다. 응? 계약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인코텀즈를 얘기합니다. 인코텀즈 69쪽에 전 아침 시간에 이 커피가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아이스가 있네. 인코텀즈는 그 조금 전에 제가 선적과 인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선적과 인도 두 개가 같은 건 아니라 그랬어요. 거기 구분란에 보니까 그 EXW부터 DDP까지 있어요. EXW부터 DDP까지 있는데 이 전체가 11개예요. 아까 11개고 그 11개는 국제상업회의소가 무역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만들어 놓은 패턴이지 얘가 강제는 아니다.
이거보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여기 동그라미 쳐진 거는 여기에 관련된 비용들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거고, 동그라미가 안 쳐진 거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EXW로 팔면 비용이 제일 안 들어가고, DDP로 팔면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맞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DDP로 팔면 이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뭐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물건값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약이지. 어떤 게 더 이득인가 봐가지고. 그럼 여기서 바로 얘기해 볼게요. 저기 그 DDP로 팔았어요. 이게 미국으로 가요. 그럼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세관을 통해서 통관이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관세라는 게 부담한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 막론하고. 무관세도 있긴 있어요. 이제 협정하면. 그러면 그 관세 등을 부담할 텐데 그 돈을 누가 부담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저한테 동그라미를 보고. 지금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누구한테 수출하는 건데 미국 관세청에 있는 관세까지 내야 되는데 누가 돈 부담해요? 수출자. 뭐 지금 제가 뭐로 판다 그랬으니까 DDP. 만약에 EXW를 팔면 수입자 미국이. 그쵸? 이해하죠?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할게요. 반대로. 수입이에요. 우리 회사가. 수입이면 DDP로 수입해요. 그럼 이거 인천세관으로 통해서 들어온다. 인천세관장한테 부가가치세, 관세 뭐 이런 거 누가 내는 거예요? 저쪽에 상대방이. 그런데 세관장은 누가 돈 부담하는 거 안 중요해가지고 여러분 회사한테 끊어요. 세금 계산서를. 그러면 우리나라 부가세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이건 초보자가 혹시 부가세 신고 한 번도 안 해봤으면 그냥 이거는 빨리빨리 습득해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자, 여러분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커피를 사면서 부가세 10% 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인데 커피숍에서 여러분들한테 5,000원 커피 팔았어요. 5,000원 커피 팔았는데 제가 계산기 지금 없으니까 단순한 숫자로 여러분들한테 5,500원에 팔았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맛있는 커피를 사왔어요. 5,500원 주고. 그런데 이 커피숍은 5,500원에 팔았다고 안 그래요. 얼마에 팔았다 그래요? 5,000원. 왜냐하면 이 부가세는 국가에 낼 거기 때문에. 이 소비세는 소비하는 사람이 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소비하는 사람이 냈는데 다만 세무서에 납부하는 행위만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그래서 매출 세액이에요. 얘가 매출한 거에 대한 세액이고요. 이 사람이 매입세액이 그냥 제 맘대로 1,000원 사왔다 이렇게. 그럼 부가가치세 국가에다가 400원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아까 나는 이거 부담한 적도 없는데 돈을 준 적도 없는데 저 외국에서 다 돈 보내와가지고 그 돈으로 부가세를 냈는데 세관장이 나한테 끊었다. 그래도 얘가 이제 공제가 될까 안 될까 이제 이걸 묻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이거 우리는 지금 뒤에 어차피 오후에 들어갈 내용이 여기와 연결된 건 제가 같이 하고 오후에 안 해요. 자, 나는 DDP로 수입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낸 적이 없다. 그런데 매입세 공제가 되나 안 되나 이 부분을 내가 지금 묻는데,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답이 선뜻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국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실무가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매입세액은 부담을 누가 있느냐가 전혀 안 중요하고 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냐 안 있는 거냐 그것만 중요해요. 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에 대한 매입세액은 누가 돈을 냈든지 간에 공제되는 거고, 내가 돈을 냈어도 내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살짝 국가를 속이고 제가 백화점에 가서 어떤 그 화장품 이걸 잔뜩 샀어요. 비싼 거를. 그리고 제가 신용카드에 대한 부가세가 들어갔던 세금 계산서를 받았던 부가세가 있죠. 그거를 전부 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어요. 우리 집에 거실에 응접 세트 사놓고
이거를 매입세금 계산서 받아가지고 받았다고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금방 얘기한 거. 뭐 때문에?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이 있냐 없냐로다가 들어가면 매입세 공제는 돈을 누가 부담했냐가 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개념 정리를 조금 하셨고, 그러면 이제 이 11가지를 볼 텐데, 72쪽에 그 공장에서 인도하는 거, 이거는 내 사업장에서 저기 물건 사가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내국인한테 팔던 외국인한테 팔던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그 가격에 파는 거예요.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추가 돈도 안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조금 흔한 거 위주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73쪽에 FAS 조건은 그 수출자가 배 옆에까지 갖다 놓는 거예요. 선측까지, 배 옆까지 갖다 놓는 거. 배 옆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그 컨테이너들이 쫙 놓여져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큰 선박에다 이제 옮기겠죠, 그죠? 그게 이제 배 옆이지 뭐. 그 다음에 74쪽은 본선 인도. 그래서 배 안에다가 놓는 거예요. 배 안에다가 올려놓는 것까지 하면 수출자의 책임은 끝나는 거예요. 수출자의 책임은 끝나는 거. 배 안에다가. 그래서 여기 영어 단어를 잘 보세요. 온보드라고 되어 있어요. 온보드. 그리고 75쪽은 CFR 조건인데 그 박스 안에 그 CFR 조건은 프레이트, 그 FR이 프레이트의 약자인데 그 목적항까지 그 운반비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마의 제목에 보면 본선 인도 조건에 해상 운임 포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의 책임은 어디서 끝난다? 본선 안에다 올려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만 돈 부담을 뭘 해서 보낸다? 운반비를 내가 보낸다. 운반비를 내가 부담한다. 이런 거죠. 책임은 FOB랑 똑같아요. 책임 분기점은. 그 다음에 76쪽에 CIF도 마찬가지예요. 수출자의 책임은 그 배 안에다가 올려놓으면 끝나는 거고 추가적으로 돈 부담이 해상운임과 해상보험료를 추가해서 보내는 거예요. 해상보험료를 추가해서 보내는 거. 다음에는 CPT 조건, CIP 조건. 자, 이제 의미를 알았으면 수출자의 책임이 어디서 끝나고 돈 비용은 어디까지 준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79쪽에 DDP 조건, 맨 끝에 거. DDP 조건, 박스 안에 거 읽어드릴게요.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 통관하고 그 상대방 나라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든 운송수단에서 양하지 아니한 상태, 컨테이너에 싣고 가면 거기서 내리지 않은 상태, 그 상태로 매수인한테 넘겨주는 걸 말하고 우리는 이 시점이 바로 인도다. 인도. 자, 80쪽은 클레임과 관련되는 거는 자 넘어갑니다. 84쪽에 원래 수출입 거래는 그 자유입니다. 자유, 맘대로인데 그 간혹은 84쪽 가장 마지막 줄에 보면 아주 극소수로 고래고기, 자연석, 멍멍개, 모피 뭐 이런 것들은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승인 물품, 그 다음에 85 둘째 줄에 항공기용 부분품 뭐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승인받아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된 웬만한 거는 전부 다 뭐 그 승인 안 받고 하는 거다. 뭐 마약이나 총기나 뭐 이런 거 빼놓고는, 그쵸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험하다 이런 거 빼놓고는 다 자유다. 품목의 제한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수출입 품목 공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88쪽에 수출입 실적의 인정. 뭐 우리 회사의 수출 실적이 뭐 몇만 불이다, 몇십만 불이다, 몇백만 불이다. 이런 실적을 갖고 뭐 수주라든가 대출이라든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인정 금액이 필요한데 그 실적 인정 금액은 세무회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 손가락 끼고 서식 하나 찾아볼게요. (287쪽) 잠깐만 제 책만 그런가? 280쪽 하단에 어떻게 나왔어요? 혹시 끝까지 다 나온 것 같아요? 가장 끝에가 몇 항이에요? 아, 큰일 났네. 여기가 인쇄가 잘못됐네요. 제가 쉬는 시간에 이거 보충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겨우 보이고 있는 46항과 49항란이 있어요. 46항란은 그 FOB 가격 얘가 바로 실적을 인정받는 기준이고요. 세무에게는 무조건 49항만 갖고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9쪽에 여러분 회사가 대출 받고 싶다, 뭐 수주 받고 싶다, 그래서 인정 금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수출은 FOB 기준으로, 수입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무슨 기준으로? CIF 기준으로 보고 있나요? 네, 바로 이제 보고 있어요. 얘는 세무회계하고는 관련이 없다. 아시겠죠? 우리가 아까 봤죠. 그 다음에 90쪽에 우리는 보통 외화 획득용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외화 획득. 그럼 거기까지만 읽으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외화 획득이에요, 여러분요.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는 외화 획득인데 아무래도 보호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91쪽에 그 외화 획득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건데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그 첫째 줄 두 줄을 읽어드리면 그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란 그 원료, 그 다음에 시설 기재, 그 다음에 외화 획득용 제품, 외화 획득을 위한 뭐 서비스, 그러니까 용역, 그 다음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이런 거에 대한 공급으로 돈을 벌면 전부 외화 획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짚어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금할 때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면밀하게 그 앞뒤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무회계 업무를 다룬다는 건 아마 그 여러분들이 이 업무가 너무나 지겹지 않으면은 거의 평생 갈 거예요. 저처럼. 저도 20대에 그 어쩌다가 제 적성도 모르고 그냥 그 중소기업의 격리과에 있었는데 평생 그게 내 그 밥줄이 될 줄이야. 그런데 너무나 좋은 건 있어요. 격리 업무는 머리가 너무 뛰어나면 못해요. 지루해서 딴 부서로 가야 돼. 창의성을 요하는 부서로 가야 돼. 격리 업무는 창의성은 요하는데 과학자처럼 요하는 건 아니고요. 응용력을 요해요. 그 다음에 그 또 격리 업무는 좋은 점이 암기가 필요 없어요. 이해를 잘하면 돼요. 이해. 그러니까 이해하는 토대 위에서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안 하니 얼마나 좋아요. 저 암기력 엄청 없거든요. 어저께 먹은 메뉴도 기억을 못해. 그런데 이해력은 자꾸만 시간이 흐르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력이
저기 뭐죠? 그래서 격리를 처음에 출발한 분들은요, 거의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97쪽에 여기서 이제 용어만 먼저 보는데 이 플랜트는 건설입니다. 건설. 그래서 거기 정의에서 일반적인 물품과 달리 그 자체인 기계, 장치 등과 그것을 작동시키는 기술, 인력과 시공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네, 단순한 기계 장비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시공까지 하는 그런 거를 우리는 플랜트라고 합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그 건설 용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넘어가고 여전히 우리는 용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110쪽에 110쪽 용어 쭉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1쪽에 그 동그라미 사망 한 번 더 볼게요. 우리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요, 우선 이걸 하기 전에 부가세법에서 재화, 우리가 돈을 버는 거 두 가지예요. 크게 내가 지금 이제 근로소득 말고 사업자, 재화를 팔거나 용역을 파는데, 재화는 눈에 잘 보이는 그 유체물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무체물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와 같은 전력, 도시가스 뭐 이런 것들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얘는 다 수량을 측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체물.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권리, 모든 권리 전부 다 얘는 재화라 그래요. 재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용역인데, 여기 이제 헷갈리는 게 있다면 건설 용역. 자,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안 헷갈릴 거예요.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우리 사무실에 가면 저도 얘 아니면 얘로 돈을 벌어요. 저는 뭐로 돈 버는 사람 같아요? 제 본업은 세무사예요. 용역이지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용역 공급이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근로소득자. 자,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무체물은 재화인데 그 안에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도 있고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반가로 3번에 국내와 외국이 있는데, 국내라는 거의 의미는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 국내고 우리나라 주권이 안 미치는 곳이 외국입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대한항공을 타고 괌까지 갔어요. 이제 그 상공에 있어요. 상공에. 그럼 거기는 국내예요, 국외예요? 국내예요. 비행기 안은 우리나라 주권이 미쳐요. 물리적 장소는 국외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요. 주권이 미치는 지역. 그 다음에 외화라는 것은 대외 지급 수단.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 다음 쪽에도 대외무역법에 용어가 이제 좀 있긴 있는데, 우리는 좀 더 뒤에 가서 더 또 볼 기회가 있어서 여기서는 좀 넘어갑니다. 114쪽에. 자, 114쪽 하단에 보면 가공무역, 보세가공무역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용어가. 가공은 이 마이크를 만드는 제조업자 여러분요. 이 마이크. 그런데 이 마이크를 만들기 위한 원자재는 내가 다 받았어요. 다 받고 저는 조립하고 성능 좋게 뭘 만지고 연마로다가 갈고, 그럼 저는 무슨 업자라 그래요? 가공업자라 그래요. 중요한 원자재를 나는 받았기 때문에. 네, 가공업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저는 수탁가공업자예요? 위탁가공업자예요? 제가 지금 뭐 한다 그랬죠? 얘를 원료 받아서 만들었다 그랬죠? 저는 뭐 했어요? 내가 위탁했어요?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나는 수탁가공업을 한 거죠. 그럼 상대방은 무슨 업이에요? 상대방은
위탁가공업자죠. 그죠? 예.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격리 업무는 용어만 많이 알아도 50%한 거예요. 용어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는 무조건 단어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런데 자 여러분요. 우린 아까 수출신고라는 걸 봤는데 이번에는 수입신고를 볼게요. 수입신고서라는 서식을 찾아볼게요. 아까 수출신고서 서식 찾은 거는 꼭 그 나중에 꼭 기억했다 다시 찾을 거예요. 368쪽. 368쪽에 그 하단 보세요. 하단. 서식의 하단에 보면 과세 가격이라는 게 나와요. 세금 매기는 가격. 보이죠? 거기에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외국에서 기름이 들어오면 교통세, 술이 들어오면 주세 이런 거 매긴다고요. 그리고 또 명품이 들어오면 개별소비세 매겨요. 자, 이렇게 매기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간접세예요. 전부 다. 그러면 수출할 때는 안 매기고 수입할 때는 이렇게 매겨요. 왜 그럴까? 정답은 여기에 있어요. 왜 그래요? 수출할 때는 안 매겨. 수입할 때 매겨. 뭐 때문에 그래요? 수출할 때는 소비지가 어디예요? 외국이고 수입하면 소비지가 한국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매기죠. 당연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기는데 제가 수탁가공업자 여러분요. 수탁가공업자인데 그 원료가 이 마이크 원료가 일본에서 들어와요. 일본이 위탁가공업자고 위탁자고 저는 수탁자예요. 위탁자 수탁가공업자. 그런데 이거 원료 들어올 때 관세, 부가세 다 냈는데 이거 소비 어디서 할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쓸 거예요? 아니면 도로 보낼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수탁가공한 거죠. 이거 완성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어디서 해요? 이거 우리나라 살 거 아니에요. 어디서 살 건지 다 몰라요. 돌려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동그라미 2항에 보세 가공무역은 이렇게 그 동그라미 여러분요. 우선 보세라는 단어. 보세는 세금이 보류된 거예요. 115쪽에 동그라미 2항 보세 가공무역인데 그 보세라는 뜻은 보세는 세금이 보류된 거. 그럼 거기서 질문할게요. 이 보세는 세금이 보류된 건데 수출은 원래 관세 등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수입품의 간접세 보류예요. 그러니까 걔를 세금 물리지 않고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한 다음에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을 말한다. 의미 알겠죠? 제가 이거 원료 들어올 때 관세 잔뜩 냈는데 여기서 소비 안 해요. 그럼 날 도로 환급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물리고 아시겠죠? 네, 그런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라는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러한 보세의 의미를 알았고 그러한 물건을 보세품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물건이 있는 물리적 장소는 어디라 그럴까요? 보세구역, 보세지역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는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이 차량은 보세 운송 차량입니다라고 써갖고 다녀요. 여러분도 눈에 띄었을 거예요 아마. 왜 써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좀 관찰하는 거예요. 도로 나가야 되거나 세금을 내야 되거나 아시겠죠? 그래서 별도 차량에 싣고 다닌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 방식 무역이라 그래요. OEM 방식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들이 집에 선풍기가 있는데 그 선풍기가 신일 선풍기예요. 그런 줄 알았는데 뒤를 딱 보니까 신일 선풍기지만 신일 선풍기가 주문해가지고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그래서 생산자와 주문자가 다 표시된 거. 그게 OEM.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드물게 ODM이 있는데 이거예요. OEM은 아까 주문했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주문한 거냐면 딱 규격품을 주문한 거예요. 규격품. 이렇게 이 사양으로 이렇게만 만들어. 너의 아이디어 들어가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ODM은 그 D자가 개발이에요. 개발. 개발. 디자인까지 맡은. 그래서 그 생산자가 자기 아이디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한 사람은 이렇게만 주문하는 거예요. 그냥 선풍기
적당하게 좋은 거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오면 그거는 ODM이에요. OEM, ODM. 자, 플랜트는 했고 다음에는 무역대금 결제인데 여기 펴놓고 10분 쉬세요.